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2022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차분하게 지난 한 해를 성찰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이번 한 주 다른 어느 때 못지않게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할 분위기입니다. 특별 사면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농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이용 의혹,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협상에 이르기까지 연말, 더 나아가 새해 초까지 영향을 미칠 전국의 뇌관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제 성탄절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부터 전해드리고 이 같은 새해 및 전국의 쟁점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단독 출장 같은 데로 나중에 옮기게 되면 은퇴한 안내교를 제가 분양받아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주말 취임 후 첫 성탄 연휴를 보냈는데요.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성당을 찾아서 미사에 참석했고요. 성탄절 당일인 어제 오전에는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받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부부가 찾은 교회는 성북구의 영암교회입니다.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50년 만에 유년 시절에 앉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예배 도중엔 윤 대통령이 1973년 2월 발급받은 교회 학교 유년부 수료 증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또 담임 목사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잘 마치신 후에 영암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바람을 갖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초등학교 때에는 기독교에 푹 빠져 지냈다. 자신의 첫 번째 장래 희망이 목사였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어제 교회에서는 대광국민학교 시절 은사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 지도를 맡았었던 은사를 만난 이 윤 대통령은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제일 처음 꿈은 목사였습니다. 그 유치원 가야 될 때 제가 이제 보문동에 살았는데 종로 2가에 YMCA라고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 센터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유치원이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다녔고 그리고 국민학교를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광 그 국민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의 뭐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은 기독교의 그 영향 하에서 푹 빠져서 지냈고 뭐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극 행사 뭐 이런 것들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여름에는 또 성경학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는 장래 희망이 목사였어요. 성탄절 예배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는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면서 이웃 사랑의 첫째는 책임을 완수하는 거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약자를 보호한 예수의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담겨 있다면서 특히 노동자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기조와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크리스마스 이브에는요, 은퇴 안내견을 입양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11번째 반려동물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이 윤 대통령 부부가 입양한 은퇴 안내견의 이름은 세로미입니다. 2013년 12월에 태어난 암컷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요. 지난 24일 윤 대통령 부부는 경기도 용인시의 안내견 학교를 찾아서 세로미의 은퇴를 직접 축하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써니, 이 써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관저에서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 총 10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려견 써니가 이 세로미의 은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써니를 데려가서 세로미에게 인사시켜 준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세로미와 관저로 돌아오기 전에 이 안내견 학교 은퇴견 담당자들에게 사료 외에 다른 간식을 줘도 될지, 다른 강아지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세로미를 입양한 거는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안내견 학교에 방문했었는데 당시에 당선이 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서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었던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이야기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세로미를 입양한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보겠습니다. 저도 리트리버를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집이 뭐 다른 강아지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은퇴견도 한번 우리 뭐 단독 출장 같은 데로 나중에 좀 옮기게 되면은 꼭 리트리버를 좀 우리 은퇴한 안내견을 좀 제가 분양받아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 귀여워. 아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임기 첫 성탄 연휴는 지나갔고요. 이제 취임 첫 해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는 아주 굵직한 일정들이 또 남아있죠. 네, 먼저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연말 특별 사면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둘러싸고서는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치열한데요. 윤 대통령은 또 집권 2년차 신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연말 특별 사면을 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뭐 황당한 그 평가죠. 아니 그 김경수가 대통령을 했습니까? 김경수가 뭐 어떤 사람인데 전직 대통령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하나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이 사람을 잡아넣은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자기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그 추미애 대표였지 아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특검을 하자고 해서 특검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치보복성 수사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 아닙니까? 연세를 받아 지금 80이 되신 분이고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할 걸 해야지. 그거 참 몰토당토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들으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복권 없이 사면만 해줄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이런 이 대표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은 기정사실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관심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여부인데요.
들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서 김 전 지사를 명분용으로 사면 대상에 끼워 넣었다며 집중 공세에 나선 상황이고, 반면 여권에서는 여론조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 복권까지 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지사 측,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요. 국무회의는 결국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과 내후년 총선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고요. 또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가 그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점, 또 정치인을 사면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비판이 거셌던 전례 등 정치적 명분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에서 올린 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안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거부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결정하는 사안인데 김 전 지사 측이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상이 논의된 만큼 김 전 지사의 의사가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한 질문을 받았죠. 네, 한 장관의 목소리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법무부 심사위에서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면은 전례에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적지 않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사면의 결정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철회까지 촉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복권,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평가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여론 등등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여러 가지 이 자금들을 좀 횡령,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형기의 한 지금 8분의 1 정도 아직 다 못 마친 그런 상황이고, 또 벌금이 한 85억 정도, 82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벌금을 또 내지 않은 상황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판단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사면 복권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의 불가피성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수십 년 징역 생활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가 내년에 하는가의 문제였는데, 내년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후년 초에 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내년에 지게 될 정치적인 어떤 부담보다는 올해 이번에 이 문제를 좀 털고 넘어가자 이런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사면, 이걸 안을 올린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흐름 속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도 형기 만료로만 보면 내년 5월에 이제 형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 전 지사도 사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사면 복권이 계속 얘기가 돼 왔었죠. 이번에는 이제 사면만 하는 그런 형식이어서 실질적으로 복권이 되려면 이제 2018년 5월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아마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할 때 김 전 지사에 대한 이 사면 이 부분을 또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이번에 좀 조치를 취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윤 대통령 신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여기에도 지금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대신에 대국민 메시지 발표 이런 방식이 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기자회견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1월 중순에 해외 순방도 있고 또 설 연휴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고 TV 생방송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 가능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늘 모든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고 온라인이나 SNS, TV로도 할 수 있다면서 라이브로 하면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언론 소통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3대 개혁 추진 필요성과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이번 신년사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인데요. 특히 효율적인 시장 조성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주안점을 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렇게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갈 수 있느냐, 이거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정부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요,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도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도가 더 관철된 것 같다, 이런 지적까지 내놨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죠. 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요,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 정부가 아닌 야당 예산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여야의 합의 발표 이튿날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재명 부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일종의 이제 힘에 밀려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가 후퇴했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의 시각인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특히 법인세 등 감세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는다면서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거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인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들 알아볼 텐데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나서서 지금 파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소속 검사 16명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서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습니다. 검사들의 이름 아래에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 수사 등 이 담당 수사 내용도 기재됐는데요. 이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면서 검사 10명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걸 토대로 만들어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나온 박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칼춤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고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네, 2020년 3월입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이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 등 현직 검사 14명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했던 일이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당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2년 전에 이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한동훈 법무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좌표를 찍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김의겸 의원의 논평에 대해서까지 이제 상당히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 역시 좌표 찍기 이런 비판에 힘을 보태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건 사실상 좌표 찍기를 한 것으로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당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며칠 전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16명의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주었습니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꾀를 내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사들 좌표 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 찍어도 좋은데 거기에 무슨 검찰이 위축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찍 수술하면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끝까지 저렇게 미기적거리고 가다가 정말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십시오. 이런 비판은 민주당 일각에서도 터져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사진과 실명 배포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이자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다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요, 사실 민주당 일각의 의견인 듯합니다. 민주당 당직자 그리고 의원들 상당수는 검사 신상 공개 지금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오히려 국민의힘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좌표를 찍었던 거다 이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이를 제도화할 거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검사들 신상 공개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검사의 사진을 공개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해당 검사로서는 일종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된 공공수사 2부장이라면서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공개된 사진은 중앙지검 1차장 검사의 사진인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좌표 찍기마저 제대로 못한 거냐, 해당 차장 검사는 엉뚱한 피해자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수사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해당 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앞으로도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에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검사들이 하는 행태나 행위 자체가 검사 이름을 걸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요.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계속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내놓고 이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수사해야 한다. 아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걸 두고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이 검사들의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문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쭉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이러한 부분의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민주당의 전략적인 선택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고요. 결국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이제 당 대표의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가 같이 이제 굴러가는 그런 형국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내년 전국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검찰을 비판할 때 그 검찰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사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수사와 관련된 방어막을 치겠다라는 것, 특히 이름을 넘어서 사진까지 공개를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검사들도 어쨌든 공직자 아닙니까? 이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한 제도화,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이 제도화 행보를 민주당이 제대로 걷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름의 진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의 향방과 관계없이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어떤 여야 합의 속에서 제도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어떤 사건의 경우는 공개를 한다. 이런 틀을 만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좀 그것은 지켜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은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행보를 걸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현장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망나니 칼춤 이런 아주 강한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오늘 반박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 지난 23일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역시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 앞서 나온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고 한동훈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없는 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 덮는데 골몰하다 보면 언젠가는 혹독한 심판에 직면은 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성탄절을 맞아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성당과 교회에서 각각 성탄 미사와 성탄 예배에 참석하고 성탄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현 시국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전하기 조심스럽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글도 남겼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글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 대표의 성탄절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둡고 또 낮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웃 가족들과 함께 따스한 연말 그리고 희망 있는 새해 맞이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번 주 민생행보 일정도 공개를 했는데요. 내일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인 28일엔 광주 방문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28일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날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 회의를 끝낸 뒤 이 대표가 28일 광주에서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라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할 때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해 일방적으로 팩스로 통보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며 향후엔 검찰이 출석 관련 협의 요청을 해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최고위 회의나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란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당일 민생 행보 일정을 잡은 걸 두고 이른바 도피 투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적 죽이기용 무리한 출석 통보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년간 탈탈 털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입니다. 죄가 없다면 제1야당 대표로 당당하게 수사 받으면 되지 광주로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부정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광주를 은닉처 삼아 도피하는 것은 광주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쏟아지는 현안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모습 보겠습니다. 불응하는 걸로 좀 바닥이 잡혔을지 서면으로라도 좀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당에서는 떳떳하면 조사에 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2층으로 나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직접 출마해서 출석해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나요? 대표님 혹시 성남 FC 사건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뭉갰던 사건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해 초부터 이른바 문심 끌어안기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새해 초인 다음 달 첫째 주 부산과 울산, 경남을 찾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경남 양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울러 인근 봉하마을도 들러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면담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친문계를 향해 단일 대오라는 당내 결속을 당부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새해 초 전임 대통령을 찾아뵙고 새해 전국 구상 등 두루 조언을 듣는 자연스러운 자리라는 설명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건 문심이 아니라 양심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개판이 이런 거 뭐 반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인사 차원에서 찾아뵙는 것은 잘하는 의미다. 잘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시 민주당의 한 울타리로서 같이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허심탄회하게 그러한 고충을 서로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동아줄이라고 믿는 그 줄도 사실은 수명이 다한 해진 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진 줄도 잡아보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심상이 앞날이 불안한 듯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문심 끌어안기 행보 논란을 둘러싸고는요. 지난주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에게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소개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관련한 보도를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반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곧바로 이를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관련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자신이 윤건영 의원 이재명 대표한테 소개했다 이런 내용 나왔던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조금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이 성남 시절부터 보좌했던 분들하고도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제가 아예 본 적이 없고요. 혹시나 제가 기억에 없는 상태에서 번호를 받거나 저장했을 수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검색해봤지만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곧바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너무 웃긴다며 이 대표 측이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진실로 확실하게 가려드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언론을 한번 보고요. 판단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이 부분은 또 법정에서 가릴 부분은 아닌 거니까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을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거센데요.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도 입을 열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어제 본인 SNS를 통해서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 만난 것도 아니고 환한 대낮에 보는 눈도 많은 경기도청에서 만난 것이라면서 특정인의 소개가 결정적인 일도 당연히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소속당 대선 후보를 만나면 그 계파가 되는 것이냐며, 그런 식이라면 자신은 진작부터 친이낙연계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통신 기록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니 검찰이 기획한 그림이 있는 듯 싶다고 역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 일각에서는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 이제 친문이 아니라 친명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첩자 노릇을 한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 캠프의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하나로 바로 친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두 사람이 경기지사 사무실에서 만날 때 본인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건영 의원 측은 만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거는 유동규 씨가 중간에 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니까 유동규 씨가 기자들을 만나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웃긴다.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모든 일을 갖다가 자세히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경고성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유 전 본부장이 과연 이제 별동대로서 여러 가지 대선 때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양측이 서로 갈리는 거죠.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인재 등등을 모아서 이 전 대표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소개 부분도 그 와중에 어쨌든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소개로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반대로 윤 의원 측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알기는 하지만 대선 캠프나 선거 운동을 도와준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아니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어쨌든 유 전 본부장이 지난 대선 때 실제적으로 그럼 여러 가지 이와 관련돼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도 좀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의 진실성 여부, 유 전 본부장이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인 이런 것을 필요하면 다 밝히겠다라고 했으니까 본인 말에 좀 책임을 지려면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사실관계 여부가 좀 판명이 돼야 유 전 본부장의 어떤 주장도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뭐 이재명 대선 캠프를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이 부분은 지금 뭐 소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대표 측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지금 민주당사 기습점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의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해서 기습 점거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초 민생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을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연내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고 오늘 환노위 법안 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만나겠다며 이 대표가 모습을 보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과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구속된 데 이어서 오늘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2시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먼저 박 구청장은 할로윈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을 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수사를 앞두고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헬로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실제 특수본 조사 결과 이 참사 당일 이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과장은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를 해서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한편
한편 특수본은 이들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의 과실이 한데 모여서 참사를 키웠다. 이른바 이제 공동정범 이런 법리 구성에 주력을 해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임재 전 서장하고 전 112 상황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 공동정범 법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2주 넘는 기간 동안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특수본은 주요 피해자들의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을 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동정범 법리에도 힘이 실린 겁니다. 이처럼 이 전 서장 등에 이어 박 구청장 등까지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는요, 1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영장 신청해서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데에는요, 특수본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태원 파출소의 CCTV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태원 파출소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영상에는 참사 초반 이 전 서장과 1분 40여 초간 통화하는 송병주 전 실장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시각이 사고 당일 밤 10시 32분쯤이었던 겁니다. 특수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밤 11시쯤이다라는 이 전 서장 진술이 허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달 이 전 서장의 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인분들과 우리 육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했던 무전 녹취록 다 있겠지만 또 통화 기록도 있겠지만 제가 21시 57분경에 아시는 것처럼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112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이용 의혹,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 의원이 당시에 이른바 재난 핫라인을 통해서 이 차량을 부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논란의 불씨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서 논란을 부른 신현영 의원이 당시 재난 핫라인을 통해서 차량을 부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새벽 12시 35분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해 보니 신현영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 의원은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말을 했다고 병원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재난 핫라인, 이거는요,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출동 명령을 하는 말 그대로 직통 전화입니다. 결국 이제 재난 상황과 비슷한 어떤 비상시에 쓰는 직통 전화라서 일반인은 알지도 못한 그런 번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 의원이 이 번호를 알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조선일보 취재 결과 신 의원은 참사 직후 새벽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명지병원 디메팀도 출동하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담당자가 그렇다고 하자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는 신 의원이 참사 당일 국가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직통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로 명지병원 응급센터에 전화해서 함께 현장에 가자고 했다면서 출동 대기 중이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재난 핫라인을 통해 동승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신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 허가를 받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신 의원 집 근처를 경유해서 현장으로 간 거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앙응급센터는 신 의원 측 요청에 병원 핫라인 연락처를 전달만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 의원은 마치 본인의 동승 여부를 센터와 조율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신 의원은요, 이 닥터카에 탑승할 때 명지병원 팀에게 이 남편이 함께 탄다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닥터카에 치과 의사인 남편도 동승했다는 사실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이 닥터카를 재난 핫라인을 통해 부르면서도 남편의 동승 여부는 병원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상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신 의원이 호출한 이대역 5번 출구 쪽으로 가니 신 의원과 남성 한 명이 나와 있었다. 이대역에서 신 의원이 남편도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동승했다. 이렇게 경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당시 명지병원 디메팀은 신 의원 자택과 가까운 이대역 5번 출구를 경유하느라 14개 구조팀 가운데 가장 긴 54분이 걸려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재난의료지원 팀원으로서 저희 팀이라며 경증 대기 환자 분류 이송하는 역할이 우리 팀의 업무였다고 우리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면 오히려 현장에 방해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팀원으로서 조용히 역할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 갔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요. 명지병원 측은 재난의료지원팀은 자체적으로 현장 활동을 했다며 신 의원 일행과 같이 협업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후 명지병원 구조팀이 직접 작성한 활동 보고서에도 팀원 명단에 신 의원의 이름은 없었고 물품 지원, 의료 지원 대기, 먼저 도착한 디메팀이 처치 완료 등의 설명만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명지병원 디메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만 막상 명지병원의 디메팀은 신현영 의원을 팀원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신 의원과 신 의원 남편과 협업한 일도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현영 의원 고위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 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 15분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중앙의료원에서도 할 일이 없다면서 15분 만에 다시 이태원 현장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이동 수단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차였다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TV조선 취재 결과 당시 이 직원 차량을 운전한 건 병원 직원이 아니라 이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기자가 리포트해 드린 부분 중에서 신 의원이 이제 참사 현장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15분 만에 이제 이동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신현영 의원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밝힌 게 아니고요. 신 의원이 그 야권의 원로인 야권의 원로한테 얘기를 해서 그 원로가 언론한테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직원 차량을 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운전을 해서 신현영 의원을 또 이동을 시켰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복지부 실장급 1급 공무원 A씨였다고 하는데요. 신 의원의 당시 행적을 다시 살펴보면 남편과 함께 집 앞에서 닥터카를 타고 새벽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그리고 15분 만인 새벽 2시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15분에서 20분 뒤 당시 복지부 1급 공무원 A 실장에게 운전을 시켜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보건복지부 실장이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제 공무를 위해서 나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초를 다투면서 당시에 의료처치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한테 현역 국회의원이 운전을 시켰다. 이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신 의원은 국정조사위원이었고 골든타임 4분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또 참사 당일 수행비서에게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 오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닥터카와 장관 관용차, 중앙의료원 직원차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갑질 행태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TV조선이 당시 왜 그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 실장과 신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A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신 의원은 해당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A 실장에게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한편 A 실장은 주변에는 당시 현장에 있는 복지부 차관을 태우러 가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게 저희 TV조선 취재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요 이제 사고 발생 초기에 KBS와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저희들이 전해 드렸던 대로 자신이 마치 그 명지병원의 어떤 팀원으로서 움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런 주장하고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최근에 본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좀 기사를 수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지난 11월 2일 KBS는 30일 새벽 이태원에 도착했더니라는 제목으로 신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여기서 최초 기사를 보면 신 의원은 당시 현장 상황은 이라는 질문에 저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12월 21일 KBS는 이 저는 이라는 부분을 저희 팀으로 바꾸고 기사 끝에 신현영 의원 측이 12월 21일 일부 답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와 기사를 수정합니다. 라는 문장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서 의료진들을 도울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한 지 이제 15분 만에 장관 관용차를 타고서 중앙의료원으로 떠나버렸었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의료진들을 도운 것처럼 이렇게 KBS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지난주 한 라디오에 나와서 신현영 의원과의 통화에서 신 의원이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거의 종료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 좀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그때가 그 도착했을 때 경기도 차들 그 나중에 불렀는데 그때는 할 일이 없었대요. 현장이. 그래서 경기도 차는 뭐하러 불렀냐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고 가니까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경기도에서 온 팀들은. 근데 이제 같이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들하고 같이 가야 그래도 거기서 뭐 손발을 맞춰서 뭔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좀 잘못이죠.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후 논란을 예상해서 저는을 저희 팀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 의원이 탑승했던 명지병원 탑승카가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가 철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저희 TV조선이 공개한 닥터카 14개 팀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30분 전에 도착한 다른 닥터카들은 응급처치를 하고 또 환자 이송도 도왔지만요. 명지병원 닥터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 철수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 시간 차이는 신 의원 부부를 태우느라 늦은 바로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 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현영 의원 본인이나 남편까지 증인 신청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의 국조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님이 이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 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국정조사에도 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을 빼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고요. 이 윤리위 회부 역시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지금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한 단편이죠. 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사고의 원인과 그 수습이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국정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신 의원 부분은 본인이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좀 사과를 하고 또 지금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화이팅을 외쳐 논란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이태원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서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서영교 위원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민은 똑바로 좀 하라. 어떻게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묻는 장면 등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분향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 앞에서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 최고위원은 유가족을 향해 파이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박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요.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현수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여성분이 왔어요. 막 비난을 하고 있는 목소리 크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유족? 유족 그리고 거기 있는 분향소. 분향소에 있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분향을 하러 간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힘내자라는 것입니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네,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현장에서 그냥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옷장속 시신. 어떤 사건입니까? 네, 크리스마스인 어제 새벽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경찰은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찾은 옷장 속의 시신이 앞서 새벽에 실종 신고된 바로 그 택시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살인 및 사체 은닉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실종된 피해자가 A씨의 집, 그것도 옷장 속에 숨겨져 있었는지 이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네,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고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 이런 말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걸로 전해졌고요.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옷장 속에 숨겼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이제 우발적 범행이다 이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A씨 주장과는 달리 경찰은 범행 뒤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범행 뒤에 본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택시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했고요. 본인 차량과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기록을 모두 삭제할 정도로 치밀하게 뒷수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A씨는 범행 후에 자신이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메시지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25일 오전 3시쯤이었고요. 연락이 안 되는
많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배터리 없어 같은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피해자와는 평상시 사용하는 말투가 다르고 또 전화를 하자고 해도 계속 문자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이 아버지와 메시지는 나눴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발적 범행이냐 아니면 계획적 범행이냐 이거 이제 처벌에도 차이가 있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서 오늘 중에 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송중기는 열애 중입니다. 최근 드라마가 히트를 해서 가장 핫한 배우로 꼽히는 송중기 씨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스포츠조선의 단독 보도로 배우 송중기 씨의 열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송중기 씨 소속사 측은 즉각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교제 사실 이외의 정보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송 씨의 여자친구 신상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송중기 씨는 연예인이 아닌 영국 국적의 일반 여성과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인이라고 하면 송중기 씨하고 이제 언어도 다르고 그다음에 국적도 다른 건데요. 이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군요. 네,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송중기 씨의 여자친구는 배우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남자친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있고 송중기 씨 또한 연예인이 아닌 여자친구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이 바쁜 작품 활동 속에서도 틈틈이 데이트를 즐기고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JTBC는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10월 송중기 씨와 한 여성 연예인의 열애설 해프닝이 있었을 때도 이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송중기에게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때에도 두 사람은 만나고 있었고 주변 관계자들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송중기 씨의 열혈 팬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송 씨의 열애를 또 짐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송중기 씨 본인이 주위에 이 교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게 스포츠조선 보도 내용입니다. 송 씨는 해외 일정이 있을 때면 이 여자친구와 자주 동행을 해왔는데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행사차 참석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송 씨가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 카메라에도요, 두 사람이 해외 일정에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송중기 씨는 지난 7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 여자친구와 동행했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동반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내 매체는요,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오늘 공개했습니다.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씨는 싱가포르 행사 때 스태프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등 애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송중기 씨가 이제 미국에서 열린 한 시상식에 참석을 한 모습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 송 씨가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영어 실력 상당한가 봅니다. 네, 송중기 씨는 최근 드라마 행사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매체 기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송중기 씨는 기자들과 영어로 직접 듣고 답하면서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팬들은 이런 송중기 씨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열애의 또 다른 증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통 외국 언어를 빨리 배우려면 그 나라 사람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만들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런데 이 싱가포르 행사에서 송중기 씨가 구사한 영어 발음이 또 미국식보다는 영국식에 가깝다, 이러면서 여자친구의 영향이 아니겠냐, 이런 추측도 나온 겁니다. 송중기 씨 성균관대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송중기 씨와 여자친구가 과연 결혼까지 하게 될지 이 부분 팬들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송중기 씨가 주변에 당당히 열애 사실을 알리고 또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결혼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중기 씨 소속사 측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는 잘 있다. 이거 백종원 씨 얼굴이 보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최근 외식 사업가 이 백종원 씨와 관련한 도를 넘은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100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백종원 씨가 직접 가짜 뉴스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린 건데, 백종원 씨는 저는 아주 잘 있다, 몸도 건강하다면서 지금 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한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 한식을 외국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1단계 촬영은 마무리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귀국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내려고 한다며 아내인 배우 소유진 씨의 연극 출연 근황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필 이제 백종원 씨가 해외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가짜 뉴스가 확산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가 외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해당 외식 브랜드 점주분들이 이 백종원 씨 근황에 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점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백종원 씨도 본인의 근황을 알리는 글을 가장 먼저 이 브랜드 카페와 SNS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유튜브 콘텐츠 결국 이제 악의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거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요, 백 씨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 영상이 먼저 올라왔고요. 이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백 씨가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 너무 비싼 병원비에 가족은 치료를 포기했지만 식품회사 대표가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근거 없는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올해 유튜브에 가입한 신생 채널이었고요. 채널 설명도 번역기를 거쳐 나온 듯 어색한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수익을 노린 일부 해외 유튜버의 범행일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냐. 가족을 건드리는 가짜 뉴스는 엄단해야 한다. 고소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 올리는 유튜버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 콘텐츠는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현지 경찰의 도움 없이는 범인을 잡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